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북한은 나흘 전 우리에게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만나서 풀자고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검찰 개혁법안 처리 문제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내일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게 검찰이 역대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 제안,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지 나흘째.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일단 만나서 풀자는 겁니다. 통일부는 시설 철거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회담 개최 통지문은 정부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현대아산이 금강산 국제관광국에 각각 발송했습니다. 현대아산 통지문에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유지할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회담 날짜는 못 박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만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에서 우리 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 가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안은 문서로 주고받자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이번에는 호응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어지는 큰 관광 벨트를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엔 이미 호텔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시멘트는 북한에서 생산되니까 골조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에 필요한 것들은 상당수는 북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금강산은 어떻게 개발을 하든 한국 관광객이 몰려가지 않으면 수익이 신통할 리 없습니다. 남과 북이 어떤 방안을 짜낼 수 있을지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의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주목한 금강산의 공간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광 자원이자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고 사회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특징이 정부가 마련할 창의적 해법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어떤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금강산 개별 관광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이제 가능하다는 점,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의 개별적인 숙식비 지출은 뭉칫돈, 이른바 벌크 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한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개별 관광 재개와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장소로 금강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중단을 야기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또 낡은 금강산 시설 개보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장비나 물자 반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 관광과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남북 관계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 단계로 법안에 부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붙이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될 것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부의는 향후 본회의만 열면 국회의장 뜻에 따라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정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일단 법안을 회의에 붙인 뒤에 시간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자며 야당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다 의석수 확대라는 예민한 이슈가 불거져 산 넘어 산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앞부분에 현행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가칭 대한신당에 보내는 공조의 손짓입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설문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처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선거법 개정 처리가 우선이거나 최소한 공수처법과의 동시 처리 보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상 예민한 의원 정수 확대 얘기까지 나오면서 개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선거법 개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들이었습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목을 메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선 야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조만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회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만은 네. 뭐 일정은 제대로 네. 풀리지 않고 불발입니다. 있습니다. 불발. 그런데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길 때가 됐습니다. 부의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입니다. 이건 뭐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오신환 대표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이 언제를 부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패스트트랙 그러면 이제 180일 동안의 소관 상임위에 이제 이 검토가 날짜가 박혀 있죠. 그걸 이제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자 이제 10월 29일이면 부의 가능한 날짜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는 원래는 법사위로 넘겨서 90일 동안 3개월이죠.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법안이 다 법사위 소관이에요. 그러면 법사위가 소관 상임인데 여기서 검토를 이미 180일 하고 또 법사위로 넘겨서 90일을 또 체류해야 되느냐. 이것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민주당 안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이제 민주당 안을 지금 지지하는 입장이나 단 이 여야 3당이 합의하면 나는 상정할 것이다. 다만 부의는 자동 부의니까 그럼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 90일은 필요 없으므로 내일 부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장 입장이에요. 여당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인정 안 한다. 하지만 또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의 법안들,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것들은 법사위 소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통과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개특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이 사개특위는 국회법상 체계 자구 심사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 90일은 또 필히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 90일을 더 기다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의견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지금 오신환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11월 후반 정도면 부의해도 좋을 것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힌 바는 있는데 오늘 여야 3당 회동에서는 어쨌든 합의 정신을 좀 강조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패스트트랙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 당이 교섭단체 3당이 차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바른미래당의 의지는 읽히고요. 어쨌든 한국당과 민주당은 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붙이면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책임지십시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인데 입법부의 수장인데 법적 검토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죠. 법률적 검토를 여러 자문위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수가 10월 29일을 부의 가능한 날짜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이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헌법학자들 이제 의견도 구했고요. 또 이제 전 이제 그 입법조사처장의 이 의견도 구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헌법학자에게 물었는데 7분이 부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따라서 불법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또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딱 하나로 뭐 만장일치되지 않는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문희상 의장은 뭐 신중히
잠깐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면서 넘어는 갔지만 네. 예전에도 이미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될 거라고 네. 이제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이번에도 뭐 약간 지나가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네. 뭘 그걸 법이 어떻게 해라는 쪽의 말도 살짝 흘렸기 때문에 사실은 부의를 하겠죠.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도 있죠. 예. 권한을 부여받고 있죠. 국회의장이. 그래서 문희상 의장의 입장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예. 세 당이 합의해서 부의를 뭐 11월 언제 하겠다. 12월 언제 하겠다 그러면 따르겠다. 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이건 법사위 90일 검토를 넣자. 예. 그럼 넣겠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의 권한이므로 합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은 내일 부의하겠다. 내일이 자동 부의일이다라고 보는 게 문 의장의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서 부의와 상정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구분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요. 네. 이 역산하면 표결에 붙이기 전에 반드시 안건 토론해야 되고요. 네. 안건 토론을 하려면 상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정 이전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부의인데 부의. 예. 이 국회의장 입장은 부의를 내일 한다고 한들 상정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권 상정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부의 후 60일 이후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일 부의가 되면 12월 말에는 상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자동 상정이냐, 이 의장의 직권 상정이냐, 여야 합의하에 이제 표결에 붙일 때가 되었으니 토론 끝내고 이제는 표결합시다 하는 상정이냐,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문희상 의장은 상정은 여야 합의까지 좀 지켜볼 테니 예. 60일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 최장 그리고 이제 적어도 내일은 부의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계속 3당의 의견을 구하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 사실은요, 저 공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의를 준비하도록 위원회에다 또는 국회 사무처에다가 예. 부의는 국회의장이 문서로 이제 때가 됐으니 부의하겠소라고 법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예. 부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원내 3당 교섭단체 이제 원내대표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오늘 민주당 이제 오늘 여당이 시작을 있었죠. 했습니다. 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세우면서 네. 선거법 개혁 빨리 합시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역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결국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유리한 법안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패스트트랙 때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야 모두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군소 정당들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죠. 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투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이제 받는 경우에 예. 사실은 정의당도 좀 늘지만 과거 국민의당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늘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많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도 지금 신당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이미 쪼개져서 민주평화당, 구민주평화당은 4명, 예. 그리고 이제 대한신당으로 10명 무소속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제 의석을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당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전 심상정 대표의 10% 의석을 늘리자인데 330석 정도로 늘리면 예. 지역구도 보호가 된단 말이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와 한국당 내에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쪽은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을 바로 이제 직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라서 10% 이상 늘리는 않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고요. 이것은 예. 이제 쉽지 않고요. 국민들의 여론도 만만치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선거제 개편안과 이 사법개혁 위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 사법개혁안이 어떻게 연동될 것이냐인데 지금 오늘 이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어쨌든 공수처 설치를 먼저 예. 그리고 선거제 개편 반드시 이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한국당은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군소 세 야당은 반드시 선거제 개편을 이제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민주평화당이나 또 호남 의석에서는 좀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찬동하는 이제 표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민주당이 128석이기 때문에 149석을 얻어야 공수처도 통과시키고 예. 검경수사권 조정도 통과시키고 선거제 개편안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우호적인 정의당, 예. 대한신당 그 외에도 한 4-5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협상의 과정에서 오늘 이 여야 3당은 교섭단체만 국회의장과 협의한 거기 때문에 예. 정의당 외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아마 민주당에서는 군소정당과의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149표를 모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아니 여야 5당이 합의했었던 적이 있지 않냐. 있었죠. 10% 선에서는 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라고 했는데 나 대표가 딱 끊었고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논의될 가능성이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당 내의 지역구 의원들도 이렇게라도 해서 선거법이 이왕 개정될 상황이라면 지역구를 좀 보호받고 싶은 욕망은 강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죠. 지금 이제 이게 배지를 얻기 위한 야욕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비판을 한 상황에서 번복해서 느려보자는 합의에 임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5당 합의가 지난해 연말입니다. 연말이죠. 예. 그때 손학규 대표와 이제 그때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여야 5당이 합의했는데 이 올해로 들어와서 연초에 왜 자유한국당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100%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아주 없애자는 극단적인 180도 다른 안을 냈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만 합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관측을 해봅니다. 지난해 연말에 5당 합의를 이제 꺼내왔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도움 고맙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폭언을 퍼붓는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했던 연극이 떠오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에 어울리는 행태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 올린 애니메이션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덴마크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 문 대통령의 정책들을 잇따라 비판하더니 임금이 바보다, 미쳐버렸다, 멍청이라는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조국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에서는 문 대통령 모습을 한 주인공이 멋지다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문 대통령 풍자 동영상 발표회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작자들을 격려하며 축사를 했습니다. 괜찮죠? 재미있죠? 옳은소리 가족 캐릭터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홍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했던 게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생경제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잡스러운 욕설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런 동영상이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과 상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나경원, 주호영, 심재철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생경제라는 이름의 연극 공연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너희는 개X놈이 다 있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어긴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영상 파문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전국의 해법 잡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두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당이 쇄신,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20, 30대 젊은 층의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 역시 공감한 것 같으니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두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혁신을 또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들의 어떤 이런 불출마 선언으로 저희들의 심경을 표현을 했고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당을 혁신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하고 또 요청을 드렸고.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이해찬 대표님도 지난번 선거 때 이번 선거를 끝으로 불출마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만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굳이 하신 거 보면 정치가 그만큼 힘들고 저희 두 사람의 심령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을 맞아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일한 총리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라는 정치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거센데요. 이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각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 총리는 2년 4개월 27일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며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니까요.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총리의 거취는 늘 정치권의 관심이지만 이 총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내년 3월 16일까지 총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한 차례 기각됐던 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접수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추가 고소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관련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와 무관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 관계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알선수재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은 채권 채무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다가 현재 부산에 돌아가 다시 입원했고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추가로 확인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전경심 교수를 2차례 소환 조사하며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 전망이 나오는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직후인 지난 24일도 정 교수를 찾아 10여 분간 접견하며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여러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족이라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로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재판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법을 위반한 걸로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건 최초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그런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그 방송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초에 이제 방송 자유와 그리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심과 오늘 있는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정현 의원의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다, 즉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의원이 당시 KBS 김시곤 그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해경 등 정부 대처 문제 보도에 대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발언으로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였고 또 오보를 지적한 것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방송계에서는 뭐 워낙 대단한 화제였기 때문에 그때 그 대사를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비극의 현장에서 해경을 두들겨 패고 정부를 때리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KBS 보도국장한테 사정을 하고, 그런데 또 하필 오늘 대통령께서 KBS를 봐버렸네, 나 한 번만 살려주셔라고 하는 이제 대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그게 결국은 방송에 대한 개입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가 벌금형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감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재판부는요, 이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벌인 정당한 직무집행은 아니지만 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련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즉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홍보수석들이 늘 해오던 대언론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운데 그리고 막 정부를 계속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풀어가겠느냐, 당장 구조도 해야 되는데 좀 봐달라, 아마 여기서 약간의 이제 감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다음은 윤지호 씨 문제군요. 네, 경찰이 윤지호 씨에게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요. 오늘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요,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영장을 서울지검에 재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현재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검찰이 일단 다시 해갖고 오라고 보강 지침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씨가 3차례 걸쳐 출석 요구를 불응하자 지난달이었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가 됐습니다. 이후에 검찰의 지휘로 한 달간 보강 수사가 이어졌고 이번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씨가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기 때문에요.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한 강제 송환으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윤 씨는 뭐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후원금 횡령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인 요건에 충족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요, 여권 무효화나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으로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왜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니까 또 안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윤 씨가 사실 과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윤 씨 스스로 밝힌 공식적 이유는 치료입니다. 아, 예. 네, 그 체포 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5일에도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현재 물리치료, 심리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고 캐나다 현지 경찰을 통해서 상황을 체크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 씨는 경찰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모두 3차례 정식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의 체포 영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부터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모, 김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없어진 자료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촉발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년 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LG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LG는 다른 특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격 공개한 합의서입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놓고 싸우던 두 회사가 지난 2014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와 함께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때의 약속을 깨고 같은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LG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 특허가 합의에 쓰였던 그 특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에서는 다른 특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는 부득이 그 합의서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공개에 대해 LG화학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LG화학은 당시 두 회사가 합의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면서 합의서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해당 한국 특허 관련 소송을 외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억지 주장하며 여러 차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인력 빼가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배터리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로써 IS는 구심점을 잃고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보시고 얘기를 시작하죠.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I got to watch much of it. No personnel were lost in the operation, while a large number of Baghdadi's fighters and companions were killed with him.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그리고 핵심 참모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작전 상황을 쭉 본 모양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중에 발표하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막
흥분해 가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들도 많아서 예. 뭐 지금 좀 옮기기가 그런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 알바그다디 같은 경우에 IS 이슬람 국가의 수괴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 인물이죠. 그만큼 악명을 떨쳤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고 뭐 IS에 대해서 일단 뭐 잠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3년 이제 테러 조직이죠. 완전 예. 테러 조직으로 그 유명한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서 세력을 넓혔는데 이들의 악명은 뭐 너무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이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소프트 타겟이라는 것은 민간인이죠.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 네.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냈죠. 2016년에는 브레셀 테러도 했고 2017년에 맨체스터 테러까지 다 이들의 소행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바로 알 바그다디였고요. 뭐 이들이 세력이 많을 때는 2014년 10월 달에 약 5만 명까지 전 세계 30개국에서 알바그다디의 선동을 듣고 들어오는 네. 그런 이른바 그들의 표현은 전사, 테러리스트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은 그 전날부터 사실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 또 백악관도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도 뭐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거와 닮은 꼴이긴 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기질상의 문제인지 자극적인 표현들 정말 많이 쓰군요. 뭐 예를 들면 뭐 겁쟁이처럼 굴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영웅처럼 죽어갔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또 다른 뭐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이렇게 낮추고 보잘것없이 죽어갔다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의 명분을 살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지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탄핵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략적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발표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보였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히 시리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IS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슬람 국가 소탕 작전에 미국과 같이 피를 흘린 쿠르드족이요. 예. 쿠르드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도 뭐 비롯해서 모든 우방국들이 큰 우려를 했죠. 더불어서 그런 미국이 철수함으로써 시리아에 공백이 생기고 예. 거기서 다시 IS가 발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도 적잖게 제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그 외에도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일종의 쇼맨십을 보이면서 발표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반응을 보면 이 알바그다디를 이렇게 처형한 것은 사실은 제거한 것은 쾌거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이 이런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할 때도 최소한 미국은 의회 지도자들과 최소한 8명, 뭐 갱 오브 에잇이라고 불리는 8명과 예.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자들이랑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일인데 이번엔 전혀 상한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 바그다디의 사망으로 세계 테러 조직들이 뭔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CNN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작전에 박수를 보낸다. 네.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더불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철군으로 IS가 오히려 발응할 거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낳았었는데 그 최고 이제 수괴라고 불리던 인물을 이제 제거했으니까 한숨 돌리긴 돌렸습니다만 그래도 시리아에서 미군이 완전히 손을 뗀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 그 공백을 지금 틈타서 지금 원래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라고 그것도 인권 유린하는 독재 정권이거든요. 예. 거기가 오히려 힘을 받고 또 러시아와 이란이 세력을 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번 작전명이 케일라 뮬러 그러니까 지난번에 납치됐다가 살해당한 IS에서 살해당한 미국 여성의 이름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작전명으로 따왔고 결국
IS를 이번 기회에 미국이나 또는 그동안 미국과 함께했던 연합국들이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케일라 밀러는 사실 그 시리아에서 난민들을 돕던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IS가 제가 뭐 정말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그 쉽지 않은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처형을 했죠. 그래서 그만큼 IS의 테러 조직의 악명은 높고요. 근데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IS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가 이제 결국 관건인데 제 판단에는 뭐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를 대표하는 빈 라덴이 있고 IS를 대표하는 알 바그다디가 있는데 그들이 없어지면 이 추종 세력들이 와해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IS는 최근에 시리아 내전이 이제 뭐 결국 미국이 철수를 하긴 했지만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IS가 그 지역에 적지 않은 영토, 뭐 가장 많을 때는 포르투갈 크기의 영토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점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지도 없고 또 거기에서 유전지대에서 자금을 받아냈었는데 그 자금도 없고 그리고 또 인질들을 그렇게 납치를 해서 인질 장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못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IS가 다시 발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그 후계자를 미리 정해놨고 그 후계자가 조직을 넘겨받아 가지고 이 최고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는 숨어서 은신하고 있더라도 뭔가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그 걱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후계자로 지금 압둘라 카르다시라는 인물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그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다만 그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태어났고 또 이슬람을 공부했다. 뭐 굉장히 잔인하다. 그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인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직 조직 장악력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워낙 알 바그다디가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을 그 IS를 끌어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빈자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그 뭐 좀 아니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IS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확보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국지적으로 흩어져서 또 예전처럼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합니다. 어떻게 이걸 미리 막아야 될지 어떻게 감지해서 차단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테러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죠. 그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알 바그다디였거든요. 굉장히 선전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SNS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고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IS를 추종하는 세력을 전 세계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IS 이름으로 그런 테러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알 바그다디가 제거가 된 것은 상당한 힘을 잃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테러를 이제 뿌리를 뽑을 것인가인데 제 판단에는 일단 이슬람 극단주의자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알 바그다디 같은 경우에는 꾸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이런 구절이 코란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문맥을 다 빼고 그 문장만을 갖고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극단주의의 끔찍한 테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전전에 맞서서 오히려 이슬람 지도자들이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죠. 이번에 시리아에서 IS가 발흥한 것도 보면 말씀드린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라는 것이 인권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생긴 틈을 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그런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그 적극적인 공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북아프리카나 이쪽 이제 주로 무슬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사회 정치 안정 같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뭐 미국이 그런 역할을 이번에도 결국 시리아에 철군한 거에 대해서 미국한테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데 또 미국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하면 또 비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미국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구호도 하고 안전도 보장하는 그런 행동들 이게 뭐 사실 유엔에서 PKO가 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워싱턴에 세울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6년 11월 워싱턴 디트로시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방해로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2, 1.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생존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꽃 목걸이를 직접 걸어줍니다. 나의 지난 아팠던 역사를 뿌렸으니 그 역사가 평화의 소녀상이 되어 이곳에 앉았으면. 보금자리는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애넌데일의 초입. 일본의 방해로 건립이 번번이 무산돼 3년여 만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제막식에는 애넌데일이 속한 버지니아주 정부 관계자와 주의원, 교민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추진위는 소녀상이 3년 만에 자기 집을 찾았다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상징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옆 건물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 반전과 불의에 대해 대항하는 또 모든 그 풀뿌리 운동에 대한 사안 교육의 자료를 대중과 차세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녀상은 미국에 설치된 5번째 소녀상으로 평화비와 기린비 등 다른 상징물까지 포함하면 14번째 관련 조형물입니다. 건립 추진위는 미국의 중심부로 상징성이 큰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딸 15살에 끌려갔어요. 큰 길에 나갔다가. 그리 갔는데 총질하고 칼질하고 매질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한 맺힌 삶을 그린 만화 풀. 살아있는 역사이자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풀의 저자 김금숙 작가를 만나 책 속에 담아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다룬 장편 만화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옥선 할머니께서 제게 굉장히 어렵고 아픈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쭉 말씀해 주셨어요. 서민의 딸로 태어나서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시절부터 이제 중국에까지 끌려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러니까 할머니의 인생사를 전반적으로 쭉 다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꺾인 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책 제목은 풀이잖아요.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꽃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할머니들도 꽃 좋아하시고 저도 꽃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딱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꽃의 비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일단 그게 좀 거부감이 있었고요. 아무리 소중하고 다이아몬드여도 그게 흔해지면 그 가치를 상실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꽃처럼 살아오신 게 아니라, 꽃처럼 살아오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 못 가지고 먹는 것 없이 살아왔고, 그러니까 풀처럼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난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일본에서 책을 내자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심경 어떠셨어요? 제일 처음에 책을 내자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인권을 다룬 이런 만화일수록 이런 주제를 가진 만화일수록 자원봉사나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펀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놀랬고요. 처음에 책 보셨을 때 할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진짜 펑펑 났었는데요. 할머니께 제가 책을 딱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안을 이제 보시지도 않고 그 표지를 딱 보시고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머리 딴 소녀가 옆모습이 이렇게 있거든요. 앞장은 그 머리 딴 모습 그 옆모습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머리는 우리 아버지가 따주셨다. 단순하게 한쪽만 이렇게 따주신 거는 아버지가 따주셨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같이 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 소중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명장면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요. 일본군들이 와서 폭력을 하는 장면을 그리지 않고 그 위안소에 그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그 방에서의 모습보다는 그 방문 앞에 군화를 쫙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군화가 있는 방 앞에는 일본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개인적으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2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55년 만에 돌아오세요. 55년 만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55년 만에 돌아오시거든요. 차디찬 대지에 뿌리를 내려 겨울을 견디고 꽃을 피운 풀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본래의 녹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봅니다. 작품을 하시면서도 참 많이 우셨겠네요. 잔혹하고 불편한 기억입니다만은 잊을래 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역사가 바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작가님 인터뷰와 영상 속에 잠깐씩 나오는 만화만 봐도 그냥 묵직하게 그 아픔들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이 위안부 문제가 외면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진실,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작업실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외국판 책을 봤거든요. 보니까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앞서 들으셨듯이 풀이 내년 1월 일본에서도 출간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널리 읽히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를 참 조급하게 만듭니다. 할머니들께서 자꾸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시니까요. 지금 생존자 20명으로 돼 있을 텐데 피해자들의 상처를 잊지 말고 또 쓰러지고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할머니들의 원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의견 주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유튜브에서 남푸른 하늘님,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결국 실패한 사법개혁,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등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서 반대 의사를 주셨군요. 네, 그리고 9330님께서는요. 선거법이든 공수처든 제대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쪽에서 내놓았던 문 대통령이 조롱받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아마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9007님,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보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고 표현의 책임은 없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표현의 책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네,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도 음악과 함께 마무리해야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양다일과 빈센트 블루의 오늘이 지나면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벗어나 애를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곳 내 곁에 오직 너를 위한 하루로 채워줄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겠니. 마음과